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 대표팀, 토요일로 예정된 호주와의 격돌을 앞두고 짧은 휴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안컵 우승까지 어떤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걸까요? 사실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의 경기력을 두고 특별한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남은 경기에서 어떤 전술을 펼치게 될까요?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어나 운동, 사회 정서 같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고 느껴진다면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건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2부에서 박소영 선생님 모시고 상담해드립니다. 2부에도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를 진압하다가 고립된 소방대원 2명이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이 경북 문경시 신기동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육가공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보면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47분쯤이었습니다. 문경소방서 대원들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 건물 네. 안으로 들어가서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그러다가 이후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8시 25분경 이때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데 이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진화 작업을 위해 건물 안으로 투입됐던 소방대원 2명과 무선 교신이 끊긴 겁니다. 불길은 여기서 더 거세져서 소방당국이 20분쯤 뒤에 대응 2단계를 또 발령을 하고요.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소방당국은 건물 2, 3층에 이 대원들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불을 끄면서 동시에 구조 작업을 같이 벌인 건데 수색 끝에 새벽에 오늘 오전 1시쯤 또 오전 4시 14분쯤 잇따라서 이 고립됐던 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발견 당시에 이 두 구조대원이 서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해요. 네. 5m에서 7m가량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발견은 3시간이 걸렸죠. 그 네. 텀은. 예. 시신 위에 구조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수색의 난항을 겪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을 했고요. 지금 또 두 사람 모두가 맨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DNA 검사를 한 뒤에 정확한 신원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순직한 2명의 소방관, 평소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다고요. 네, 먼저 김수광 소방교 26살입니다. 2019년도에 임용이 됐는데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우더니 작년에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다고 소문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서 구조대회에 자원하기도 한 인물이고요. 박수훈 소방사는 34살입니다. 특전사에 근무를 하다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2022년도에 지원해서 임용을 하는데요. 네. 평소에도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지난해 7월에는 경북에 집중호우가 강타했을 때 긴 시간 이어진 수색 활동에 이 두 사람이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고 실종자 발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부분을 경북도 소방본부가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경북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례와 국립현충원 안장, 1계급 특진, 옥조 근정 훈장 추서를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순직 비보에 가슴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이런 뉴스를 항상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요런 훈장 추서라든가 요런 게 다 뒤늦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이거는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참상이라는 거죠. 네. 네. 물론 너무나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서 진입하는 자체가 뭐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소방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제일 얘기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 부족.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도 그랬고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도 그랬고 이런 공장 현장에서의 대형 화재는 항상 양상도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네. 늘 그 안에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있었고 다량의 보온재가 쌓여 있다든가 이런 가연성 물질들이 있었고 그리고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안전점검을 통과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 뭐 2년 전에도 경기도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이때도 노동자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계속 이런 물류창고라든가 공장 화재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이런 안전의식 미흡 때문에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 지난 10년간 50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네. 9347번 님도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가 늘 이슈만 될 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순직 소식마저 자주 들리니 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는 진짜 좀 바뀌어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 시행 나흘 만에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에 첫 사례가 되는 셈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쯤에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는데요. 이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집게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네.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 라면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같은 걸 두고도 시각이 현저히 다른 거죠. 벌써 터졌네 하는 건데 시행하자마자 폭탄이다. 이건 소기업 옥죄기다. 라는 반면에 네. 시행을 안 했으면 이런 거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니겠느냐. 네. 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경영계의 입장을 좀 보면 경영계는 어제 전국 각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3천여 명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를 했는데요.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산업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와서 한번 봐라. 이런 구호를 외쳤고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면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기업보다 타격이 훨씬 크다라고 네. 전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데도 검찰 기소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응할 만한 어떤 인적 여력도 없고 재정적인 것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소가 더 쏟아지고 범죄자가 양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요. 역시 국회 앞에 모여서 법 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를 했는데 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럼 죽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키는 게 당연한 근본적인 조치인 거고 800만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게 중대재해법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정부가 마치 이 중대재해법이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한국노총도 이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대통령까지 빵집 줄 폐업을 언급하면서 모든 소상공인이 처벌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가 이 관심이 네. 쏠리고 있는데 여야 협상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 그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서 막판까지 정말 뭐 줄다리기 협상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조금 기류가 다른 게 읽힙니다. 일단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건 중대재해법 유예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청부터 설립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여기서 여야가 엇갈린 거였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새롭게 절충안을 내놓은 게 그럼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에 설립을 하고 대신에 법 적용은 2년 유예를 하자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 앞서서 의총을 열어서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정의당이 이런 국민의힘이 주장한 새롭게 내놓은 2년 뒤 설립 제안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또 반대를 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예가 극적으로 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총선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확정지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당직자 등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온라인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줄곧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이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하고 네.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해 왔는데요. 이번 국민의 미래 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여당은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대로 민주당 빨리 병립형으로 선거제 바꾸게 결정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여당이 나서서 위성정당을 띄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또 지난 총선처럼 꼼수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고 그걸 거대 양당이 나서서 하고 있다. 여당이 나서서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주당도 이 국민의 미래에 창당을 놓고 선거제 협상에 있어서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요. 또 병립형을 주장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연동형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위성정당을 미리 창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고민은 길어지고 있는데 결국 전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죠. 네, 실무 준비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고요.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거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못 정할 거면 전 당원 투표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 네. 지금도 이 두 가지를 두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 그러니까 계속 좀 결정을 못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뭘 물어볼 때는 질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병립형이냐 준연동형 이렇게만 선택지를 줄 건지 네. 권역별 병립형이라고 또 절충안을 새롭게 내놓을 건지 아니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도부가 추인한 안을 또 새롭게 물어볼지 이런 세부적인 건 미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좀 벌써부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원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당원 투표에서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거 당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고 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도부가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뉴스 이어가 볼게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심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비슷한 공약을 내놨죠? 네,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똑같이 네. 살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으로 찾아갑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여기도 1호선 라인이 쭉 있잖아요. 네. 되게
여기가 오래된 전철 라인이 있어서 도심이 굉장히 단절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이번 공약에는 수도권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지상철, GTX 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담깁니다.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 경부선을 포함한 서울 지상철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또 이런 공약을 내놓은 건 사실 급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 지하화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어떤 도심 공간의 입체 개발을 할 수 있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으로 가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공언을 한 거였는데 네. 지금 모양새가 두 당이 초반에 저출생 공약을 나란히 같은 날에 내놨고 네. 이번에는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권 재편을 논의한 당내 TF 구석을 발표한다면서요. 네. 또 경기도 일부 지역은 서울로 편입하겠다 그런 건가요? 예, 이게 그 김포 편입이 되게 큰 이슈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경기도가 너무 크니까 경기 북도, 남도 이렇게 분도를 하자 여러 촉발된 이슈들이 있었고 여기에 또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편입되는 메가시티 이론에다가 또 어디를 분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둘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편입한다. 요거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는 나누고 어디는 편입하고 네. 그걸 같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로 얘기했던 경기 분도도 우리가 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한 겁니다. 사실 또 이제 경기도는 워낙에 크다 보니까 수원에서 서울 우회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정서적으로도 가평에 계신 분들이랑 화성에 계신 분들이랑 너무 이게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또 특히 경기도민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이 꾸리는 TF 위원장은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정치인들의 군부대 방문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요즘에 무슨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확실히 선거 기간이 다가온 것을 실감하고 네. 있습니다. 군 당국이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 군에 정치인 부대 방문 지침을 하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3월 22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포함한 정치인의 공적 부대 방문은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는 행사라고 했을 때 어떤 사관학교 그런 장교 임관식 행사라든가 또 기념일 의식 행사, 추모 행사, 유공자 위령제 이렇게 한정을 해놨고요. 비공식적 방문으로 쳤을 때는 장병 면회나 환자 위문 정도 가능한데 친선 방문이라든가 부대 견학 이런 목적으로는 또 방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선거 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치인의 부대 방문이 모두 금지가 되고 부대로 초청하는 행위도 제한이 됩니다. 네.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는데 여당에서는 용산 출신 인사들이 이른바 양지로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미 국민의힘 공천에서 사천 논란도 있었고 여당 현역 의원들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용산 출신들의 존재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여당으로서 지금 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로 대거 몰리는 모습인데요.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늘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이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 이렇게인데 경북에서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하고 이런 대통령실 참모들하고 공천 두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예비후보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출마 예정자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양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총선 인재들은 아무래도 좀 험지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건 결국에는 당내에서는 대통령실 쪽으로 그럼 윤심공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동해고속도로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금세 도로가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삼척 쪽으로 장덕교 부근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월동채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오늘도 강서구 일대 지나기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가양대교를 지나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정체가 조금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양화대교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는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는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대로 서남 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니까요. 양재 나들목 쪽으로 가실 분들은 상부도로 이용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에는 스포츠 핫 이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역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아시안컵 16강전 얘긴데요.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접전.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쩐지 어제 하루가 좀 길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아주 하루가 길었는데 그래도 네. 승부차기 끝에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했으니 네.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한 번 더 밤을 지새게 생겼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새벽이죠. 새벽 네. 이제 1시에 또 호주와 8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조규성 선수가 99분에 동점골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 네. 득점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나온 득점이라고 합니다. 정규 시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극적으로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 이런 점에서 가장 제가 이날 경기에서 뿌듯했던 게 사실은 그동안 좀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 조규성 선수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기 직전에 이 승부차기를 하는 도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시니 감독이 네. 경기장을 갑자기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이랬는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지에서 네. 비판의 여론도 좀 많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서 좀 보기 힘들어서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근데 들었습니다. 몰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모르면은 감독 입장에서 더 문제긴 한데 좀 특이한 경우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는 밤샘 보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또 밤샘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네네. 이제 8강 상대는 호주잖아요. 맞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어떤 팀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피지컬, 그러니까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고 스피드도 빠른 지금까지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승 후보 1순위로 또 꼽히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하고는 약간의 그 아쉬운 추억이 있는 게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호주를 만나서 당시 우리가 패하면서 네. 준우승했던 좀 아픈 기억도 있어요. 총 전적 같은 경우는 이제 9승 11무 8패로 호주가 근소하게 좀 앞서 있는 상태고요. 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2019년에서 평가전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1대0으로 승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아마 휴식일일 거예요. 호주 네.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밖에 휴식이 없습니다. FIFA에서 이제 정하는 공식 기준이 이틀 휴식인데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네. 되겠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격 조건이 피지컬이 가장 좋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체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제일 잘 쉬고 회복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이제 8강전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조별리그부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계속 선발 출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체력이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선수들에게 체력 안배, 로테이션을 좀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조직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입장에서 베스트 11을 좀 총가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 아마 8강전 이 호주전에서도 선수들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선수들이 빨리 회복하고 조금 더 한 발 더 뛰어주기를 부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체력 열세를 좀 극복할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16강전에선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으로 이제 3백을 꺼내 들었잖아요. 네, 이날 사실은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죠.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원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진을 조금 더 두텁게 가져가는 전술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전술적인 변화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는 두터워졌지만 이로 인해서 선수들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는 조금 손발이 안 맞는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선제골을 내주는 과정이 조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주전에서는 다시 종전의 사사이 전술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이번에는 좀 더 나아진 조직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호주전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은 한결 수월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PD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게 됐을 경우에 상대가 이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전의 승자입니다. 아무래도 호주나 뭐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비교적 쉬운 상대인 건 맞는데 네. 우리나라가 일단 조별 예선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좀 고전을 했잖아요. 무승부를 기록했고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첫 출전 팀입니다만은 최대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 올라오든 쉬운 상대는 없고 토너먼트 특성상 지면 탈락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쉬운 상대는 없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할 수는 없죠. 네. 네, 다음 소식은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구단 후원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서 네. 지난 29일 결국 경질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 스토브리그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터질 줄은 몰랐어요. 네. 우선은 이 28일에 김종국 감독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선적으로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는 경질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진가병 수석 코치가 스프링 캠프를 대신 지휘를 하게 됐는데 네. 이후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보면은 금품 수수 의혹이 맞았으며 이로 인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제 이후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긴 했는데 네.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서 이제 수뢰 사실이 뭐였냐면은 품위 손상 행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구단이 한 거죠. 구단에서 어떤 감독이라는 지위가 주는 품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 네. 이제 후속된 보도에 따르면은 이 기아 타이거즈 구단의 후원사로 나섰던 커피 업체로부터 이 후원사로 되기 위해서 감독과 단장이 힘써달라라는 명목으로 건품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커피 업체 오너가 기존부터 이제 타이거즈 좀 오랜 팬이었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건넸다라고 그냥 응원하기 위해서 건넸다라고 김종국 감독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감독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그런 청탁 의혹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는 게 미칠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해엔 장정석 전 단장이 비리 사건에 연루돼서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네. 2년 연속해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구단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시스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도 장정석 전 단장이 좀 개입된 그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체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야구계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그 기아 타이거즈 구단 쪽에 만연한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뒷돈을 요구하거나 선수들한테 혹은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금품이 개입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한 문화라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장정석 전 단장의 그 과거를 폭로했던 박동원 선수가 있거든요. 지금 LG 트윈스 소속이지만 네.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용감한 폭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스포츠계라는 게 사실은 다 선후배 문화로 얽혀 있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용감한 판단을 해서 근원을 잘라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아 타이거즈가 내흉을 좀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런 문화를 좀 근원적으로 잘라내고 좀 더 클린한 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기대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선수단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감독이 경질된 거잖아요. 네.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은 진가병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됐는데 전지훈련 출국장에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네.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이제 이끌던 감독님이 사라졌는데 이게 당연히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주장인 나성범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은 최대한 훈련에만 전념을 하고 그게 또 프로 선수가 해야 될 자질이기도 하니까 선수들은 잘 추스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아는 새 감독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될까요? 저는 빠르게 수습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이유가 네. 설 연휴도 또 이제 다음 주에 겹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빠르게 감독을 데려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심지학 단장도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모와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개막 직전 정도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네. 분석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로 막을 내리죠. 네,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금까지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그렇다면 공식 순위 몇 위냐? 네. 청소년 올림픽은 공식 순위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올림픽과 다른 점인데 네. 순위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고 페어플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식 순위 집계는 하지 않는 청소년 올림픽이고 오늘 폐막식을 또 열리게 됩니다. 네. 우리 선수들 성적표를 그래도 좀 살펴보면 네. 전통적인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네. 그간 약세를 보였던 설상 종목에서의 성적이 눈길을 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빙상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설상 종목에서도 이제 조금씩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스노보드의 이채훈 선수 이미 성인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선수인데 유스 올림픽 2관왕에 오늘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슬로프 스타일에서 금메달을 따냈고요. 이어서 또 프리스타일 스키 부문도 이제 듀얼 모굴 결승에서 이윤승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냈고 혼성 팀 듀얼에서는 은메달을 따내는 성과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설상 종목이 경연 종목이 많아요. 그 경쟁 종목보다 그렇죠. 다의 실력을 그냥 뽐내는 그런 종목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게 최근에 네. 이 올림픽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문화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성적이 나고 있다는 점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피겨의 미래도 밝아 보여요. 네. 남자 싱글 그리고 여자 싱글에서 다 메달을 획득했어요. 맞습니다. 우선 이 남자 피겨 싱글의 김현겸 선수가 사실은 쇼트 프로그램까지는 3위였는데 피겨 프리 부문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로 총점을 이제 216.73점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올림픽에서 남자 피겨 선수의 금메달은 당연히 처음이었고요. 네. 이어서 또 이제 신지아 선수가 또 여자 피겨 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신지아 선수는 이미 성인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금메달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다고 봤는데 이 점프 부분에서 콤비네이션 스핀을 하다가 스핀 회전수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네. 이게 0점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은 금메달이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경기 후에 신지아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다가올 2026년에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한다. 그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굉장히 좀 강한 멘탈을 벌써 갖추고 있는 선수네요.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금메달을 따낸 김현겸 선수도 그렇고 신지아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가올 동계올림픽에 사실 이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조금 적어서 선수단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텐데 또 다가올 동계올림픽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해보게 되는 인터뷰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 폭설과 한파라는 악천후 속에서 시작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을까요? 동계올림픽은 어느 대회든 폭설과 한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방송사 입장에서도 네. 오히려 하계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이 더 힘든 게 네. 경기가 갑자기 아침에 출근해봤더니 취소돼 있기도 하고 네. 연기돼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있었던 소치올림픽 때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눈이 다 녹아버려서 설질이 안 좋은 네, 거죠, 인공 눈을 파설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평창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악천후가 오히려 동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런 소위 말하는 겨울 분위기가 나야 오히려 더
좋다라는 분위기도 많았고 네. IOC에서도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중들이 10,000명 가까이 운집을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치안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제대회 유치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이제 IOC 입장에서도 이번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적인 개최였다라고 굉장히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스포츠 하디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선생님이 도움 말씀 드릴 거니까요. 샵 9730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목공소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뭐뭐 장이나 모쟁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혼동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장이와 쟁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집을 짓거나 고칠 때 흙을 바르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키는 단어는 미장이가 맞을까요? 아니면 미쟁이가 맞을까요? 이때는 미장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고요. 대개 어떤 직종이나 물건 이름 등에 붙여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쟁이가 아니라 미장이가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판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간판장이, 또 옹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옹기장이. 직업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쟁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의 경우에 붙는 형태입니다. 이때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 쓰여서 겁이 많은 사람은 겁쟁이, 고집이 센 사람은 고집쟁이, 또 멋을 부리는 사람은 멋쟁이라고 하지요. 물론 직업과 관련된 표현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만 사용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경기, 충청도의 경우는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특보도 발령 중입니다. 일부 소량의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한 남해안과 제주만 지금 대기의 질이 괜찮은 편이고요. 서쪽을 위시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탁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기의 질이 좀 좋아지겠고요. 충남과 호남 일부 지역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남부와 제주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문제는 오늘 동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입니다. 먼저 강해안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5에서 15cm 안팎, 또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에서 10cm 내외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빙판과 도로 살얼음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의 풍랑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겠습니다. 또한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경상권 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 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일부의 저항이나 반대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철도와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안혜욱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법원 출석 직전 해당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중소업체 2곳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아들을 가르친 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서 논란이 됐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깨고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어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방송 복귀를 예고를 했습니다. 31일 주호민 씨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깬 건 6개월 만인데요. 주호민 씨가 지난해 한 9월쯤에 자폐 스펙트럼의 아들을 학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수교사 A씨를 재판을 진행 중인데 날짜를 한번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알린 1일이 오늘이고요.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앞서서 주호민 씨의 부부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우민 씨의 부부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수업 내용을 녹취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였던 교권 침해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조우민 씨는 큰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조우민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들도 모두 공개가 불발됐고 조우민 씨 역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네, 조호문 씨 아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아침에 나왔는데요. 웹툰 작가 조우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요. 선고 유예라는 거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한 2년이 지나게 된다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네, 오늘 생방송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뉴스 볼게요. 지난해 유럽을 중심으로 홍역이 대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국내에서는 작년에 10월쯤에 4명의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4개월 동안 그러면 한 5명이 나왔는데 네. 모두 확인된 바로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찾아보니까 2021년과 2022년에는 홍역 환자가 1명도 없었는데 2023년부터 해외 교류가 좀 증가하고 해외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28만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2022년보다도 한 1.6배 늘어난 수치고요. 네. 특히 유럽에서 지난해 4만 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이게 2022년보다도 45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네. 근데 홍역은 마땅한 치료법도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치료법이 딱히 없습니다. 홍역이라는 것 자체가 제2급의 법정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감염이 되면 발열 또는 입안 발진으로 인한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네.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감염자 1명이 2차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에서 18 정도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에는 한 90% 이상이 네.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열이 날 때는 해열제 정도를 먹는 게 단데 과거를 살펴봤더니 국내에서 2000년에서 2001년쯤에 홍역 관련 대유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방접종을 했더니 급감하긴 했는데 네. 홍역은 보통 MMR 백신이라고 해서 홍역, 볼거리, 풍진의 혼합 백신을 접종해서 예방을 하곤 하는데 국내에서는 생후 12에서 15개월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까지 각각 1회 총 2회 백신 접종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편 이제 홍역이 유럽에서 유행을 하니까 여행 카페,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를 맞아서 아이와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아이가 아직 홍역 2차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아서 이제는 유럽이 아니라 뭐 근교나 아니면 일본을 짧게 다녀오는 것도 계획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또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스페인 여행을 떠난 여행객들이 스페인에 도착을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붙인 캐리어를 받지 못해서 불편하게 여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여버릇 하나 없던 여행객들은 급하게 생필품을 구입해야 했고요. 매일매일 손빨래로 버텨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 보니까 여행객 32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1인당 한 300만 원을 내면서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스페인에 도착한 지 한 3일 만에 바르셀로나에서 그라나다로 이동하는 항공기에 모든 여행객들의 캐리어가 실리지 않았던 겁니다. 네. 일단 가이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우리는 일정대로 실행을 하고 가방은 나중에 받자라고 했는데 곧 돌아올 줄 알았던 이 캐리어가 네. 돌아오지 않았고요. 여행 기간 내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객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생필품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인근 편의점을 방문을 했는데 유럽의 소도시 편의점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물건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여행객들은 출국할 때 입고 온 그대로 옷 그대로 7박 9일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여행객은 한 사흘 차부터는 옷에서 냄새가 나는데 세탁도 쇼핑도 제대로 못해서 꾸역꾸역 버텼고 캐리어 대신에 마트 봉지에 속옷이나 세안제를 넣어 들고 다녔는데 이번 여행은 그래서 봉지 여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특히 여행 상품은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했는데 실제로 여행 가방에 인슐린을 가져온 한 여행객은 인슐린을 복용하지 못해서 급하게 현지 약국에서 인슐린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네. 보통 유럽 여행 가면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짐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여행사에서 좀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여행객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야 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요. 한 나흘 차에서 짐이 돌아오지 않자 가이드에게 따져 물었더니 여행사가 아닌 사비를 들여서 스페인에 있는 지인들에게 짐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행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여행사가 공항 파업이 예정된 사실을 알고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파업 때문이었군요. 네, 다른 한 여행객은 다른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이제 파업 소식을 들은 여행사 가이드가 짐이 실렸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탑승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걸 알고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사 측은 귀국한 이후에 여행객들이 직접 스페인 항공사에 여행 기간 발생한 피해 금액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행객들은 피해 보상마저 우리가 알아서 하라는 거냐라는 불만을 토로를 한 상황입니다. 귀국 후에 그래서 여행사 측이 도의적 차원에서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여행객들은 보상의 어떤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를 했고 언제 또 갈 수 있을지 모르는 여행을 망쳐놓고도 10만 원이라니 납득이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례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에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승객이 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네.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버지가 지난 27일 오후쯤에 아산 온양 온천역에서 50대에서 한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을 태웁니다. 이 남성은 배를 타는 선원인데 도착지에 다다르면 선주가 택시비를 갚고 나오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280km 정도 떨어진 전남 목포에 도착을 하자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내렸고 택시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갑자기 골목길 쪽으로 사라집니다. 손님이 지불해야 할 택시비 무려 35만 원이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손님의 말을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손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밤늦게 다시 충남 아산 집까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쓴이는 달아난 승객을 꼭 찾아서 선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억울함을 토로했고요. 누리꾼들도 이 소식을 접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가슴이 먹먹하네요. 장거리는 일부라도 선불을 받고 움직이면 안 되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읽는 내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25일 날요. 대전역 앞에서 20대 커플을 태우고 인천 서구 성남동까지 간 택시기사도 먹튀 사건을 당했습니다. 승객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계좌이체를 해드릴 테니까 꼭 태워주세요라고 사정을 했고요. 기사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들의 연락처를 받고 이날 오후 5시까지 택시비 20만 원을 입금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결국 기사님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들 때문에 이틀 공치는 바람에 또 회사 납입금을 한 30만 원 정도 내 돈으로 메꿔야 했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시 무임승차 벌금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벌금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 적죠. 택시 무임승차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제는 형량이 너무 약해서 비교적 소액이라 피해 기사들은 경찰에 잘 신고하지 않게 되고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서 민사소송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택시기사 개개인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임승차가 누적이 되면은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도 커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임승차나 경범죄에 대한 형벌 체계도 지금보다는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최근 뚝섬, 여의도 등 한강공원에서 눈썰 매장이 개장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았다가 당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요? 서울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에서 눈썰 매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겨울 50일 동안 한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을 할 정도니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싼데 눈썰매 대여비를 포함한 입장료가 한 6천 원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인기가 많은 요인 중 네. 하나인데 그런데 이런 입장료만 생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눈썰 매장을 찾았다가 헉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입장료만 저렴하지 다른 놀이기구 이용료와 부대 시설을 거의 봤더니 바가지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네. 눈썰 매장 인근에 있는 회전목마 그리고 범퍼카 등 놀이기구 이용료는 5천 원에서 7천 원에 달하고요. 네. 여기에다가 보호자 그리고 아동의 요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짧게 한 번 타더라도 10,000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여기 가면 또 간식거리 빠질 수 없는데 치즈 스틱은 7,000원, 소떡소떡은 5,000원이고 편의점에서 2,200원에 파는 중형 과자 한 봉지는 5,000원에 팔기까지 합니다. 휴게시설의 간식 가격이 폭리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여기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하네요. 근데 이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문제는 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해 오면 이 서울시가 시중가를 조사해서 승인하는 방식인데 이걸 모두 통과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해서 좀 다소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네. 하고는 있는데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시설에 임대 사업주의 이익만 극대화하지 않도록 적정 가격을 책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이었던 서울 화곡동의 경매 현황이 담긴 지도가 온라인에서 화제라고요? 네, 서울 시내에서 경매에 나온 전체 주거용 건물 3채 중 한 채가 화곡동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일대의 경매, 공매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아마 온라인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매물을 나타내는 빨간색 표시가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무섭다라는 반응이 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주 무대였던 곳인 화곡동에서만 네. 어제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 한 236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총 426개의 동이 있는데 이 중 화곡동 한 곳에서만 전체 주거용 건물의 경매 중 한 30%에 해당하는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면서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네.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고민되는 지점이 참 많은데요. 네. 육아 고민 많은 부모들 선생님은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료실에서는 워낙 계속 만나긴 했는데 네. 예전에는 좀 고민이 있어도 참다가 이제 좀 안 되면 오셨는데 네. 요즘에는 뭐 육아 프로, 육아 서적, 뭐 유튜브 통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고민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도 또 아이를 키우고 네, 계시다면서요. 네. 선생님의 고민은 뭘까 궁금한데요. 네.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요즘 최대 고민은 아들의 체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거는 해결이 될까요, 선생님? 아, 네. 아이들의 체력은 따라갈 수 네, 없죠. 맞아요. 그래서 엄청 놀아주다가도 이제 네. 지쳐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제일 처음 고민을 하는 시점이 바로 돌즈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돌즈음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첫 단어, 첫 말을 하기를 이제 기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돌 좀 지나면 엄마, 뭐 맘마, 빠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말이 조금 느리면은 우리 애가 말이 늦은 건 아닌지 언어 네.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언어 발달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이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언어 발달 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수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 뭐 여러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상담하고 살펴보면 어떤 경우들로 나눠볼 수 있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단순히 언어가 발달하는 속도만 늦은 경우, 그래서 네. 단순 언어 지연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양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가 늦어지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 네.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이런 다른 병적인 문제가 같이 있어서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언어 지연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대부분 단순 언어 지연인 아이들은 늦지 않게 그 언어 발달을 따라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 뭐 한 3% 이하가 언어 장애 수준, 그러니까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단순 언어 지연이라고 해도 그 나이나 발달 수준에 비해서 좀 너무 더디게 가면은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 2, 3세 되는 아이가 네. 표현 언어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기관에 가거나 부모님과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뭐 화를 더 내게 된다든지 네, 때를 몸으로 막 네네. 얘기를 한다든지. 네, 몸으로 네. 얘기한다든지 손이 먼저 나간다든지 네.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만 3세, 4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추상적인 개념, 눈에 보지 못한 개념들, 뭐 예를 들면 뭐 도깨비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던 것들 아니면 바다 이런 것도 바다에 있는 고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언어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데 이제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발달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또 적절한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언어만 늦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키가 크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성인 키까지 커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네.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키가 중학교 때까지는 적다가 고등학교 때 확 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타고난 발달의 어떤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 중에서 뭐 부모 중에 누군가가 언어가 좀 늦게 트였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속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영향을 첫 번째로는 줍니다. 네. 태어나기를 말수가 그냥 적은 아이로 태어난 경우도 있다는 것 같은데 네. 언어 지연과 단순히 말수가 적은 아이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언어 발달이라고 하면 이제 겉으로 나오는 말, 뭐 엄마, 아빠 단어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표현 언어고요. 네. 이제 표현 언어 이전에 먼저 발달하는 게 수용 언어거든요. 이제 수용 언어라는 거는 네. 귀로 듣고 이해하는 언어. 그래서 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아이가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해는 잘 하는데 애가 좀 내성적이고 이제 말수가 적어서 뭐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 알아듣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도 적다. 이러면 이제 언어 발달 쪽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엄마가 보기에 그냥 이거는 단순히 말이 좀 느린 거다 이렇게 네. 할 경우에는 요즘 찾아보면 주변에 치료센터도 많고 뭐 관련 책들도 좀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정에서 언어 촉진해주는 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런 가정 내 언어 촉진은
평균적인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촉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어 말로 표현하기 이전의 아이들, 돌즈음의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이유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촉진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사실 소아정신과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발달센터, 네. 언어치료센터라고 동네마다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 먼저 가는 게 좋을지 네, 네.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2살인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애가 만 3돌인데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이러면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가 말이 느리구나 하는 거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치료나 개입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이 느린 원인을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의 말이 느린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아이의 전반적인 그 발달이 느려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사회성의 결여로 인한 언어 발달 지연인지 네. 아니면은 지능 발달이 좀 늦어서 학습이 더디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제일 처음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아정신과라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편견도 있다 보니까 네. 괜히 내가 우리 아이를 그런 곳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하는 이제 걱정 때문에 좀 엄마 마음에는. 미루시기도 하는데 네. 사실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단은 꼬리표가 아니라 이정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또 아이가 발달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정표를 잘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꼭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단순 언어 지연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 장애가 있어서 언어 지연이 좀 있는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과 개입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경우 치료 시기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언어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뇌 발달이랑 관련이 있는데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만 6세 이전까지의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 6세 이후에도 언어 발달이나 뇌 발달을 하긴 하지만 네. 만 6세까지 어떤 자극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뇌의 기초공사가 마련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그 아이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확인해서 어떤 부분부터 개입을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예우나 경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거를 부모님이 보고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송 듣고 소아정신과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일 걱정되는 게 검사 비용이거든요. 네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검사 비용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단순 언어가 늦을 것 같아서 갔는데 선생님은 발달 평가를 전반적으로 해보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전문가가 우리 아이의 발달 상황을 전반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평가를 처방을 합니다. 네. 그럼 그 평가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네. 단순 언어 지연인 경우에는 언어 평가만 하면 될 것인데 네. 만약에 사회성의 지연이 보이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나 소근육 발달도 느린 경우에는 전반적인 발달 평가,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엔 센터들에서도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단순 평가는 10만 원도 있지만 네네. 언어 평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비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화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까지도 가고 네.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병원 대기도 많고요. 또 잘 맞는 병원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단순히 말이 느린 건지 아니면 다른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느린 건지 네. 일단 먼저 가정에서 확인해 볼 네네. 방법 없을까요? 사실 요즘에는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유튜브나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돌에는 첫 단어를 시작한다. 두 돌이 되면 낱말을 조합해서 표현한다. 이런 식의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정보들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굉장히 단편적으로 12개월에는 뭘 해야 된다.
24개월에 뭘 하지 않으면 아이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대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보실 것은 12개월, 뭐 24개월, 뭐 36개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자체의 발달상의 흐름을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6개월 전에는 어느 정도만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뭐 엄마가 간단한 심부름 같은 걸 시키면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면 아이가 커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아이가 뭐 6개월 전에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말을 하려고 뭐 입이라도 뻥긋거린다. 네, 옹알이를 좀 하려고 옹알이를 한다. 이러면은 이게 또 변화가 있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검진, 영유아 검진. 공짜 무료 검사가 있죠. 네. 그것을 기본적으로 받으시면서 거기에서 심화 권고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또 확인을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쉽진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검진도. 네, 말이 느린 아이와 관련된 얘기들 박소영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아이처럼.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자라나는 욕심에 무한해지지만 또 하루 종일 그대의 생각에 난 맘 졸여요. 샘이 많아서 겁이 많아서 이렇게 나의 곁에서 웃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벅차서 눈을 뜨면 다 사라질까봐 잠 못 들어요. 주고 싶은데 받고 싶은데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함께 나누고 싶은데 마음이 급해서 속이 좁아서 괜시리 모두 망치게 될까봐 불안해하죠. 웃게 해줘서 울게 해줘서 이런 설렘을 평생에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믿게 해줘서 힘이 돼줘서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는 말 참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꿈꾸게 해줘서 우리라는 선물을 준 그대 난 사랑해요.
김동률의 아이처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또 고민 상담 해드려 볼게요. 2351님, 11월이면 내돌이 되는 손자가 아직 엄마, 아빠, 할비, 할매 좋아요 정도의 언어를 구사해서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 네. 11월에 내돌이면? 네, 내돌이면 이제 48개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네. 한 40개월이 채 안 된 네. 거긴 한데 만 세 돌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6개월에 평균적인 표현 어휘가 네. 평균으로 한 400개 이상이 됩니다. 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네. 그래서 이제 수용 언어 이해하는 단어는 3,000개 이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수치만 지금 비교를 해봐도 단어가 아직 50개가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느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3돌 이상이 되면은 아이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를 기반으로 인지 발달도 하고 또 또래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를 만나서 현재 언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좀 받으시고 또 언어 이외에 다른 부분도 확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112번님인데요. 17개월 된 손주가 유치원에서 하원 후 집에서 장난감을 자꾸 빨길래 쪽쪽이를 물립니다. 혹시 이로 인하여 말이 늦을 수도 있나요? 하셨어요. 저희 애도 거의 네. 한 20개월까지 쪽쪽이 말았거든요. 이런 똑같은 네. 고민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 언어가 괜찮으시죠? 네. 네. 느리진 않아요. 네, 너무 네. 잘해요. 네, 그래서 언어 발달은 정상인데 쪽쪽이를 너무 오래 물려서 언어 발달에 지연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7개월이면은 구강기라고 하죠. 우리가 뭐든지 입으로 탐색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장난감이든 뭐든 다 입으로 가져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기가 이제 언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를 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표현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 이제 있겠네요. 네, 빠는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떤 구강의 변화가 올 정도의 어떤 빤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조금 그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4790번님, 제 외손자가 2020년 11월생입니다. 네. 온갖 말을 다 하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혼자 노래도 부르고요. 그런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할아버지를 하봐야지라고 하고요. 용호동 발음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이 시기에 발음이 부정확한 것이 정상인가요? 네. 하셨어요. 지금 20년생 11월이면은 한 48개월? 네. 그죠? 네네. 네. 우리는 한국 나이로 5살. 네. 네. 네, 정도인데, 발음 또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여서 맨 처음 우리가 뿌 이런 단어부터 이제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엄마, 맘마, 빠빠 이런 거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 점점 좀 더 어려운 발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네. 특히 뭐 받침이 있는 거나, 이제 좀 발음이 어려운 것들은 더 이제 어렵기는 마련인데, 네. 이제 5살인데 만약에 가족이 알아듣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래하고 관계에서 말을 하는데 발음이 너무 부정확해서 친구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막 이제 다시 말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부가적인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은 실제로 이 아이가 발음을 좀 하지 못하는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네. 조음 의문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발음이 좀 어려운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알아듣고 네. 뭐 이제 괜찮은데 뭐 성인만큼 정확하진 않다. 이 정도면은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되는 거죠.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공연을 소개하는 그래서 줄여서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코너에서 목공소 사장님을 자처하셨는데 대표님 뭐 대학로에서 정말 유명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대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가 유명할 그냥 쓰진 않습니다. 유명할 때가 있긴 있어요. 저녁 8시에 보통 공연 시작하는데 네. 저녁 7시부터 8시 그 사이에 특별한 공연장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정도. 네, 공연 제작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대학로에서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좀 운영하고 있어서 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알려져 있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 네. 네. 유튜브 채널 제목이죠.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공연을 제작하셨어요? 네. 안영수 대표님의 대표작 이야기들을 좀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쑥스럽지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릴스나 유튜브 쇼폼 영상으로 좀 알려진 공연이 있었어요. 네. 뮤지컬 난쟁이들이라고 그 끼리끼리라는 노래도 좀 있고 네. 혹시 보신 적 없으시? 네, 제가 요즘 너무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가지고. 육아하시면서 시간 날 때 쇼폼 같은 거 네, 많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이렇게 나오고 왕자들도 나오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그런 공연이 최근에 너무 잘 되고 막 그 많이 알려져서 네. 그 공연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코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뮤지컬이 2년 전에 그 작품상도 받았던 작품이 있었고 네. 뭐 이제 이런 제작도 하고 그 많이 알고 계시는 킹키부츠 같은 공연은 마케팅 대행 같은 것도 하고 네. 네, 그렇게 이 공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잘 모르는 현장 상황, 뭐 공연 뒷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쪼록 저희 목공소를 통해서 좋은 공연들 많이 소개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공연이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져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비싼 공연은 비싸겠지만 또 안 비싼데 좋은 작품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작품들 많이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래도 첫 방송이니까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한 공연을 소개해 보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현재 공연 유명한 게 너무 많아서 레베카, 뭐 드라큘라, 레미제라블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건 뭐 다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줄 필요 없죠. 그래서 괜찮은 작품 소개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갖고 네. 오늘은 그야말로 덜 알려졌지만 많이 알려지면 좋을 만한 네. 그리고 뭐 남녀노소 가족 뭐 연인 상관없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네. 떠오르는데요. 네. 연관이 있나요? 네, 확실해요. 그걸 노리고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도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고 작품에도 그렇게 많이 묻어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랑 이 작가, 동화 작가를 꿈꾸는 소녀가 있거든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잘 연결해서 만든 좀 따뜻한 작품입니다. 네. 제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길면 알아서 좀 잘라주세요. 네. 자, 상황은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동화 작가를 꿈꾸는 이제 주인공 주영이라는 여자 아이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영이가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런 동화를 쓰고 싶어하는 동화 작가이자 지망생, 예, 네. 지망생인데 살짝 작가이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도저히 동화가 잘 안 써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뭐 채셔 고양이, 시계토끼, 도도새 이런 친구들이 공연 무대 위에 나와서 본인의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주영이의 마음을 이제 관객들한테 대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주영이는 살고 있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연락을 받습니다. 아빠에 관련된 연락이었는데. 네. 아빠는 어떤 사이였냐면 이 주영이랑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던 사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아프시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네, 주영이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 절망감을 느끼면서 아빠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아빠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네. 선망 증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세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빠가 19살의 기억을 가진 소년으로 막 돌아가는 증상 같은 게 자꾸 나타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라마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아니면 이제 좀 작전인 거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19살로 돌아간 아빠를 통해서 주영이가 전혀 아빠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아빠는 어렸을 때 시인을 꿈꿨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로서 만났을 때는 주영이한테 무슨 동화 작가냐 이렇게 계속 만류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주영이가 이제 그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빠랑 같이 사이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던 중에 병원비 문제 때문에 또 아빠랑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영이가 아빠에 대한 원망이 확 터지게 되죠. 네. 근데 이때 장면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와서 심판하는 형태로 재판하는 형태로 나타내요. 이러면서 아빠와 이 주영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처음엔 좀 동화 같은 구성이 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스토리는 또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이제 뮤지컬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실 관객분들이 오실 때 약간 판타지적인 것들을 좀 기대하고 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냥 너무 현실 같은 얘기로만 보고 있으면 물론 그런 작품도 많이 있지만 공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을 좀 판타지적으로 표현하는 게 또 그 관객들한테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그런 게 이 공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빠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한데 너무 절묘한 순간에 이야기를 딱 멈추셨어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네. 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얘기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신도 나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없는 거죠? 예, 뒤에 드라마는 이제 그 공연 제작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셔서 보시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좀 상상하실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 주영이가 부르는 넘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나만의 이상한 나라라는 곡이거든요. 네. 현재 공연 중인 박슬기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아주 그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사가 잘 전달되니까 네. 한번 이 분위기를 잘 느끼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토끼를 따라갔던 그날 책장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 풀냄새 작은 문을 열면 아름다운 세상 펼쳐져 설레어 잠 못 들던 그 밤 시간도 뒤바둑 어른이 된 것 같고 고양이는 말하고 도도새가 춤을 추는 작은 내 몸이 집만큼 커져버렸을 때 느껴지던 자유로운 기분 어딜까 내 특별한 나라 무언가 날 숨쉬게 한 비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야기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해 나를 꿈꾸게 했던 이야기 나를 숨쉬게 했던 이야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곳 어딘가 나의 이상한 나라 어디에 내가 잃어버린 건 뭘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그 비밀 나도 누군가의 문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문이 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가운데 나만의 이상한 나라라는 곡 박슬기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공연 얘기 이어가 볼까요? 예, 그 음악 이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현실에 있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줄거리 소개를 들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작품이 딱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는 작품이에요. 일단 이 공연 제작사가 주식회사 다하트라는 회사인데 네. 저도 이번에 공연 일을 오래 했지만 처음 본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 이제 어떤 걸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냐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경험한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작품이 이 작품을 만든 작가와 작곡가의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거죠.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동화 같은 이야기의 소재를 갖고 왔지만 완전히 현실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나와서 공연 소개한다고 하니까는 그 막 이런저런 자료를 막 주시는데 네. 와서 이제 얘기하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공연의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각색한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부모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가의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셨다가 네. 그 와중에 아빠가 아프다는 연락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당시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아프다는 연락 받았으니까는 공부를 싹 다 접고 부산으로 내려갔대요. 네. 그리고 1년 좀 넘게 아빠를 이제 그 혼자 간호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이 작가의 인생에서 그 1년 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극을 만들게 된 거고 좀 안타깝지만 놀라운 것은 이 공연을 했었던 작곡가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빠가 이제 폐암 선고를 받게 돼서 네. 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네. 이제 뭐 작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로는 위로고 이제 이 남아 있는 작가와 작곡가도 잘 돼야 되니까 아마 이 부모님이 선물같이 이런 작품을 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작품이 어쩌면 진짜로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작품은 무리 없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 이제 제작사가 작품을 이제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투자 받아서 공연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 회사가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의 소재만 만들어 놓고 제작은 본인들이 안 하고 다른데 이제 그 맡기거나 네. 뭐 이제 요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교육 과정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면서 어쩌지라고 했는데 이제 작가와 작곡가의 이야기를 이 창작진들한테 하는 공모전 같은 데 넣었는데 이게 덜컥 됐고 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는 혹시 몰라서 이런 뮤지컬 같은 창작 뮤지컬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이 작품은 혹시 될까 하고 넣었는데 이게 덜컥 된 거죠. 그래서 창작 산실이라는 그 이 지원 사업의 형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공연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창작 산실에 선정된 작품은 어쨌든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렇죠. 엄청 많은 작품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뮤지컬, 연극,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발레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네. 4작품, 1년에 4작품만 딱 선정되거든요. 오. 그 작품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본부터 시작해서 공연의 소재나 그다음에 노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작품은 그 대학로나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서 믿을만도 한 거지만 네. 이런 창작 산실에 한정된 작품이니까 정말 네. 믿고 봐도 되겠네요. 예. 다시 이상한 나라의 아빠 작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우여곡절 끝에 공연이 무대에 올랐을 텐데 관객들 반응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덜컥덜컥 돼서 네. 올라갔는데 초연 때는 이 작품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하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이제 좀 조마조마했던 거죠. 근데 관객들이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작산실에 처음 당선된 작품들은 공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매진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잘 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거죠. 네. 실제로 검증 받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장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뭐 길게는 안 하고 일주일 정도 연장 공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장 공연이 잘 돼갖고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음 공연 하려면 또 제작비도 마련해야 되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중국에서 공연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신생 회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연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쇼케이스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힘으로 현재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서초구에 계시는 분들, 서초구에 계시는 분들 요거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흔치 않은 상황 같은데요. 공연 제작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 공연도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네. 창작 뮤지컬이나 연극이 이렇게 그 계속 공연이 리바이벌 되고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돌고 이제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하거나 거기서 제가 하는 공연인지도 모르고 너 이 공연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이 공연을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공연이 막 알려지는 경위를 지켜보게 되면 공연이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이 작품은 아니지만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공연도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된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신님이 보고 계셔나 레드북 같은 공연, 이런 공연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공연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뮤지컬에 어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도 이 작품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레드북이라는 작품에는 뭐 김세정 씨도 같이 참여했었고, 이렇게 공연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다.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공연이 동화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대나 연출은 어떤가요? 제가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잘하기 위해서 네. 어제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네. 네. 어제 공연 보고 왔는데 공연장에 딱 들어갈 때 이제 객석의 분위기가 이 공연이 이상한 날의 아빠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날의 앨리스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는 정말 그 가족 단위도 오시고 원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막 많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무대에 들어가니까 무대에 그냥 하얀색 어떤 그 집 배경 같은 거에 벤치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약간 무대가 너무 간소하다. 이게 그래도 그 창작산실에서 선정받은 공연인데 좀 간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대에서 아기자기하게 영상과 같이 어우러져서 좀 쓰이기도 하다가 이 뒤에 있는 하얀색 그 무대가 완전히 영상 전체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약간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이면서 비가 막 내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이때는 정말 영화 같은 데서 실제 필름이 아닌데 약간 환상적인, 약간 3D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이라기보다는 네. 판타지적인. 네, 내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약간 나도 정서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네. 죄를 최근에 지었으면은 좀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라디오 객석 1열에서 감상할 노래를 한 곡 더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마지막 곡은 네. 그 극 중에 아빠로 나오는 성기훈이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 성기훈 배우가 대극장 공연도 많이 하고 TV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조그만 소극장 공연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갑기도 했었고, 제가 아까 그 아빠가 선망 증세로 19세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19세 때 아빠가 아빠의 아빠한테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시를 쓴 게 있습니다. 네. 그 시가 밤의 한숨이라는 건데, 이 아빠의 시 밤의 한숨이라는 시를 이 주인공인 딸이 보면서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고 놀랬던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 밤의 한숨이라는 곡을 끝곡으로 제가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가운데 성기훈 배우가 부르는 밤의 한숨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